초록우 산어린이재단에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팔푼이라는 총각이 있었는데 동네에서 바보로 아주 유명하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갖은 노력을 하여서 이 팔푼이를 어떻게 해서 장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팔푼이가 장가를 간 지 3일 만에 드디어 처가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팔푼아, 네가 가면 사돈 어른들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이 계실 텐데 말이야. 가서 네가 잘해야 될 텐데 걱정이구나. 팔푼이의 어머님은 그냥 빈손으로 팔푼이를 보내기가 걱정되었지만 그러나 집안이 워낙 가난하여 가진 게 너무도 없었습니다. 사돈댁에 이바지 음식으로 무엇을 보내야 하는가. 그것도 걱정이었지만 이 팔푼이가 과연 처가를 잘 찾아갈까도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리하여 팔푼이의 어머니는 팔푼이에게 처가의 집 위치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궁리를 하다가 좋은 생각을 해냈습니다. 일단은 팔푼이가 혼자서 제대로 길을 찾아갈 일은 만무하니 장인의 성씨를 가르쳐 주려고 감을 하나 주었습니다. 사돈 되는 사람의 성이 감씨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팔푼이는 바보라서 장인이 감씨라는 걸 가르쳐줘도 기억하지 못할 게 뻔하니까 감을 하나 주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 팔푼아, 이것을 보아라. 이 먹음직스러운 감을 보면 감시 생각이 날 것이다. 길을 떠나 이 처가가 있는 마을에 도착하거들랑 그곳에서 감씨를 찾아가라. 알겠어요. 맛있는 감서방을 찾아라. 그래, 감서방이다. 꼭 기억하거라. 그러면서 또 어머니는 무엇을 주었는가 하니 씨암탉 한 마리였습니다. 팔푼아, 이 씨암탉을 꼭 잘 갖다 드려라. 알겠지? 꼭 잘 가지고 가야 한다. 그리고 또 여기 인절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정성껏 만들었으니 인절미도 잘 갖다 드려라. 와, 떡이다. 떡 먹고 감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너 먹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는 어머니는 부엌에서 잘 보관해둔 동동주를 꺼내왔습니다. 자, 동동주를 정성스럽게 담아왔으니까 잘 갖다 드려라. 사돈 어르신이 약주를 좋아하신다니깐 꼭 잘 갖다 드려라. 그래서 팔푼이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선 처가를 찾아서 길을 떠났습니다. 찾아가는 길에는 고개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무려 고개를 10개나 건너가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팔푼이가 어머니가 싸준 것들을 잘 끌어안고 고개를 건너고 나니까는 하필이면 감이 뚝 떨어져 나가고 감꼭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 이 맛있는 감이 아주 중요했었는데.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는데. 팔푼이는 남은 감꼭지를 보며 가만히 생각해 보았지만 도저히 어머니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팔푼이는 손바닥을 한번 딱 치면서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지, 이거 꼭지. 서방네를 찾아가는 건가 보다. 그러고는 팔푼이는 한 손에 그 꼭지를 잘 쥐고는 계속 꼭지 서방네를 찾아가야지. 꼭지 서방네야. 잊지 말아야지. 팔푼이는 중얼중얼하면서 다른 고개를 하나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팔푼이가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런 팔푼이가 가진 것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든 인절미뿐이었습니다. 오, 맞다. 여기 맛있는 인절미가 있었지. 팔푼이는 인절미를 꺼내서 그냥 홀랑 다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걸 먹기는 먹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게 뭐였지? 팔푼이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가 먹은 것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해 보다 보니 자기가 그것을 먹을 때 인절미가 늘어났다가 움츠러들었다가 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고개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너무나 목이 말라서 동동주를 마셨습니다. 마시고 보니 이번에도 자기가 마신 것이 무엇인지 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건너갈 때 기억으로 그 소리가 쫄랑쫄랑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팔푼이는 이건 쫄랑쫄랑하고 생각했습니다. 또 고개를 건너는데 배도 부르고 술을 먹어 정신도 없으니 그만 잡고 있던 씨암탉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씨암탉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게 어딜 날아가는 거야? 아, 근데 저게 뭐였지?
팔푼이는 그것이 씨암탉인 줄도 잊어버리고 그저 망연자실 쳐다보다가 씨암탉이 꽂고 푸드득하고 날아가니 저건 꽂고 푸드득이구나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오던 것들의 이름을 다짜 맞추고는 드디어 장인어른 댁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을에 접어든 팔푼이가 손에 들려있는 감의 꼭지를 생각하며 꼭지 서방네를 한참을 물어물어 찾아다녔으나 그 동네에 꼭지 서방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고 다니니 팔푼이는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이미 인절미도 다 먹었고 동동주도 다 마셨기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휴, 배고파. 아이 힘도 없고. 아이고, 처갓집은 어떻게 찾나? 꼭지 서방네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렇게 한참을 헤매고 다니니 팔푼이는 힘이 빠져서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꼴을 본 동네 안악이 그런 팔푼이를 가엾게 여기며 아이고 이거 얼굴이 죽상이네 하면서 가지고 있던 감자를 주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총각은 뭘 그리 찾아 듣자 하니깐 꼭지 서방네를 찾는다는데 그 꼭지 서방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러는가. 그러니 팔푼이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꼭지 서방. 그곳은 우리 장인 어르신입니다. 그러자 안악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무슨 꼭지 서방이야. 그러자 팔푼이가 손에 든 꼭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것을 주시면서 무슨 서방네를 찾으라고 하셨는데 이게 꼭지니깐 꼭지 서방이겠죠? 그러자 한 안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보아하니깐 감꼭지인가 보구만 그러고 보니 그렇지 감서방네 오늘 사위가 온다더만 이 사람이로구만. 아이고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 사위로 들어왔어. 그렇게 팔푼이를 가여워한 이 동네 안악 덕분에 다행히 팔푼이는 처갓댁인 감서방네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팔푼이가 처가에 들어서니 장인 장모가 반겨하며 물었습니다. 오, 우리 사위 왔는가? 참으로 잘 왔네. 그래, 이곳까지 잘 찾아올 수 있었는가? 장인이 물으니 팔푼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어머니께서 꼭지 서방네를 찾으라 하셔서요. 그래서 꼭지 서방네를 계속 찾아다녔는데 동네 아주머니가 꼭지 서방 말고 감서방이 있다. 그래서 잘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얼굴이 죽상이네 하며 이 안악이 감자를 준 것을 떠올리며 팔푼이가 말하기를 이곳 사람들은 인심도 참 좋습니다. 저에게 죽상도 하나 주어서 먹고 왔죠. 뭐라고 죽상 그건 또 뭔가? 장인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뭐 죽상은 그렇고 그래서 자네는 이렇게 빈손으로 왔는가? 보통은 처갓집에 올 때 선물은 하나씩은 가지고 오지 않나? 이 장인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물었습니다. 그러자 팔푼이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요? 우리 어머니께서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하셨지요. 오 그래 아니 무얼 가지고 왔는가? 글쎄 그니까 가지고 오긴 했는데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들고 오던 그 꼬꼬푸드득은 날아가고 없어졌죠. 장인은 꼬꼬 푸드득이 암탉을 얘기하는 것일 테니 그래도 자기 사돈되는 양반이 씨암탉까지 준비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뭐 그거 안타깝구만. 오는 길이 하도 험하고 멀었으니 그럴 수도 있지. 그것만 가져왔는가? 뭐 다른 것은 가져온 건 없고. 그러니 팔푼이가 손으로 뭔가를 느렸다가 움츠러뜨리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유 그럴 리가요. 늘어났다 움츠리는 것을 가지고 오다가 배고파서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 장인이 기가 막혀하며 또 물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선물을 먹는단 말인가? 아이 그래 그것 말고 또 없는 건가? 아유 그럴 리가요. 그러고는 팔푼이가 이번에는 병을 붙잡고 먹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쫄랑쫄랑이 이것을 가지고 오다가 또 제가 목이 마르고 막 그래갖고 홀랑 다 먹고 왔죠. 그러면서 팔푼이는 해해하고 천연덕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니 쫄랑쫄랑이는 또 뭔가? 아니 자네 그 뭐 가져온 걸 다 먹었다고. 이걸 어쩐다냐 우리 딸내미 고생길이 보이네. 팔푼이의 장인은 그런 팔푼이를 보며 혼인을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팔푼이의 새색시가 방에서 나와서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서방님이 이러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제서방님이 사내구실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은 했지만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모르는 백치의 착한 사내일 뿐입니다.
제가 잘 가르친다면 돈 많고 지체 높지만 심성이 고약한 사내들보다는 훨씬 좋은 서방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너무 백치가 아니더냐. 이러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혼인을 한다고 해서 허락은 했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절 믿으세요. 어떤 사내보다 좋은 사위가 서방님이 될 것입니다. 팔푼이의 아내는 예전에 우연히 바보인 팔푼이를 보고는 성심이 선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잘 알고서는 누구도 혼인하기를 꺼려하는 팔푼이와 혼인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 후 팔푼이는 아내의 가르침에 어떤 사내보다 열심히 일을 했고 또한 어떤 사위보다 장인장모에게 효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많고 지체는 높지만 나쁜 성심의 사위보다는 백치지만 성심이 착하고 열심히 사는 팔푼이가 1등 서방과 사위라고 칭찬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혼일르란 새색시가 가마꾼들과 함께 고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새색시는 혼인하여 시댁으로 가는 길이어서 너무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개는 너무 험해서 가마꾼들이 쉽게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급한 새색시는 가마꾼들을 다그쳐서 빨리 갈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마꾼들은 힘은 들지만 어쩔 수 없이 갈 길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백발의 노인이 가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색시를 부르며 말하는 것입니다. 어이구 아씨, 보아하니 오늘 시댁으로 가시는 길인가 보군요. 그런데 어쩌나 이 고개를 넘어가면 조금은 빨리 갈 수 있겠지만 평생 힘들게 살아야 할 것인데. 노인의 말에 가마꾼들이 미친 영감이라고 빨리 비키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씨 잠깐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아씨에게 다가올 화를 면하게 할 수 있는데 잠깐 나와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소. 믿져야 본전 아니겠소. 그러자 가마 안에 있던 새색시가 귀가 쫑긋해서 가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까? 어찌 어르신께서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노인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소. 그리고 노인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이 고개에서 심리 떨어진 마을에 아주 마음씨 좋고 아리따운 처녀 꽃분이가 살았습니다. 꽃분이는 어린 시절부터 마을 총각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았는데 어느덧 시집을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꽃분이는 어릴 적부터 현모양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에는 매우 신중했습니다. 신랑 될 사람의 외모와 보여주는 것보다 100년을 함께할 생각으로 신랑감을 찾았습니다. 꽃분이의 집안에서는 좋은 혼처를 알아보았으나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꽃분이의 부모가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좋은 신랑감을 찾았습니다. 신랑감도 아주 멋지고 인품도 좋았습니다. 그리하여 날짜를 잡고 혼인식을 하기로 약속을 하니 꽃분이는 혼인날이 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혼인식 날이 되었습니다. 꽃분이는 드디어 신랑감을 만나서 마을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성대하게 혼례를 치렀습니다. 신랑 신부는 둘 다 몹시 아름답고 멋졌고 마을 사람들은 선남선녀가 만났다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꽃분이는 혼인을 한 뒤에 앞으로 행복한 생활에 대해서 한가득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래 나는 현모양처 좋은 며느리가 될 거야. 이제 시댁에 가서 살게 되겠지. 그러면 시댁에 계시는 시부모를 정성껏 내 부모님처럼 잘 모실 것이야. 그래서 이쁨도 많이 받아야지. 그리고 우리 서방님과는 알콩달콩 재미지게 살 것이고 우리 집 살림도 잘 돌봐서 살림을 아주 많이 불려봐야겠어. 그리고 자식도 아들, 딸 둘씩 많이 낳고 그렇게 자식들 재롱을 보다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돼서 다시 검도록 우리 서방님과 100년 해로할 것이야. 내 어릴 적부터 품어온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꽃분이는 눈앞에 멋진 신랑을 보면서 그렇게 꿈 같은 미래를 그리며 좋아라 하였습니다. 꽃분이의 표정은 혼인식 내내 마냥 밝았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나서 꽃분이는 며칠 자신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잘 골라서 시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집을 떠나려니 꽃분이의 마음은 슬펐습니다. 비록 혼인을 한 뒤에 행복한 미래를 꿈꿨다 하더라도 오랜 세월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따뜻한 부모님의 품을 떠나려니 너무나 슬펐습니다.
하지만 꽃분이는 그런 슬픔을 꾹 참았습니다. 그래 내가 여인의 몸으로 태어났으니 언젠가는 겪어야 할 일이었어. 나 말고 다른 여인들도 다 겪는 일이 아닌가. 이제 부모님 곁을 떠나서 잘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효도하는 길일 것이야. 꽃분이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랑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희망찬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슬펐던 마음은 사라지고 어느새 다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댁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으므로 꽃분이는 가마를 타고 서쪽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이 시댁으로 가는 길에는 고개가 하나 있었는데 이 고개는 무척이나 가팔랐습니다. 이 가파른 고갯길을 그냥도 가기 힘든데 가마를 메고 넘기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마꾼들은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를 반복하였습니다. 계속 쉬긴 하였지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마꾼들은 간신히 오르막을 다 올라서자 잠시 가마를 내려놓고 숨을 좀 돌렸습니다. 무거운 가마를 메고 가는 가마꾼도 힘든 일이지만 가마를 타고 가는 신부도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마꾼들이 힘드니까 가마는 요동을 쳐대며 흔들렸고 가마 안에 있는 꽃분이도 가마 멀미를 하느라 정신이 쏙 빠졌습니다. 그러니 꽃분이 또한 잠시 눈을 감고 울렁거리는 속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개 아래에서 신랑 집의 하인이 다급하게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인은 신부의 가마를 보더니 멈춰 서서는 숨을 돌리고 말했습니다. 아유, 이를 어쩝니까요? 우리 도련님이 말입니다. 도련님이 밤사이에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서 오늘 아침에 그만 급사를 하셨습니다요. 이를 어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저의 도련님이 집도 조상집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주인어른께서 우리 집안 일은 우리가 책임져야 하지만 멀리서 오는 아씨를 걱정해서 저를 보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가마를 돌려 가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들은 꽃분이는 깜짝 놀라서 가마를 뛰쳐나왔습니다. 가마꾼들도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하였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어찌 혼이 난 지 며칠 안 돼서 서방님께서 황망하게 가시다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꿈이라면 빨리 깨었으면 좋겠다. 꽃분이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서는 한참을 멍하게 있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가마꾼들이 물었습니다. 저기 아씨 어찌해야 할까요? 일단은 집으로 돌아갈까요? 지금 출발한다면 오늘 중으로는 집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댁으로 가셔서 몸을 추스림이 어떠신지요? 가마꾼들의 질문에 꽃분이가 잠시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접다가 고개를 들어 뭔가 작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미 나는 혼인을 한 몸이니 시댁으로 갈 것이다. 어서 가마를 들어라. 내 어찌 혼인 한 몸이 서방님이 사별했다고 그것을 없던 일로 할 것인가. 이것은 지아비를 섬기는 안하기 할 도리가 아니다. 내 시댁에 가서 서방님의 장례를 치르고 우리 집에 연락할 것이다. 빨리 서둘러 가자. 그렇게 꽃분이는 가마꾼들을 독려하여 계속 시댁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꽃분이는 시댁에 도착해서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그 뒤에도 시부모를 모시고 평생을 수절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청산과부이기를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근방의 사람들은 시집가던 신부가 고개에서 쉬다가 신랑이 죽었다는 소식을 받아서 과부의 신세가 되었다고 하여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이 고개를 과분의 고개 또는 과부고개라고 하였습니다. 이 고개의 이름은 온 마을에 유명해졌으니 시집가는 신부들은 이 과부의 고개를 넘어가는 것을 피하며 비록 멀더라도 한참 길을 돌아갔고 절대로 무슨 일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들 또한 행여나 과분의 고개로 가다가 딸이 청상 과부가 될 것을 걱정하여 절대로 이 과분의 고개를 지나가게 두지 않았고 아무리 멀어도 반드시 고개를 돌아가도록 시켰습니다. 이제 내가 이 길을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넘고 안 넘는 것은 아씨 마음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오. 굳이 화를 안 피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 빨리 가고는 싶겠지만 그래도 지금 잠깐 고생하는 것이 평생 고생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다 들은 새색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의 말이 100번 맞습니다.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제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 연유가 있다면 100번이라도 돌아가야죠. 정말 고맙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새색 씨는 가마꾼들을 더 이상 재촉하지 않고 시간이 걸려도 다른 길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세식 씨는 그 후에 시댁에 가서 아무 무탈 없이 남편과 백년해로 했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한 젊은 선비가 살았습니다. 이 선비는 집안에 돌쇠라는 하인을 둘 정도로 남 부럽지 않는 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사람에게는 꼭 한 가지의 고민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선비도 한 가지 큰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바로 울퉁불퉁한 감자를 닮은 자신의 외모였습니다. 이 외모로 인하여 항상 선비가 지나갈 때마다 저 얼굴 좀 봐. 저 얼굴을 들고 어떻게 다니지? 누가 시집이나 오겠어? 돈이 많으면 뭐해? 참 불쌍하게 됐구만 하며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말을 매번 듣는 선비는 얼마나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외모를 바꾸기 위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비싼 약을 먹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선비는 하루하루를 자신의 외모 때문에 한탄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재력이 많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아무도 자신에게 시집을 안 오니 말입니다. 이러니 선비의 성격은 날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괴팍하게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선비는 속상함을 하소연하기 위해 자신의 하인인 돌쇠를 불러 술 한 잔 기울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술상이 무르익을 때쯤이었습니다. 돌쇠야, 너가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못생겼냐? 이 정도 외모면 중간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뒤에서 수군대는지 난 잘 모르겠다. 오늘만은 나에게 솔직히 말 좀 해주라. 너무 답답하구나. 돌쇠,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을 들은 돌쇠는 잠시 생각하더니 술을 연거푸 더 마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돌쇠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돌쇠는 자신도 모르게 속에 있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매번 똑같은 질문을 하니 술 핑계로 일부러 솔직히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에이, 나리, 못생기긴요. 그냥 얼굴이 아주 조금 박한 거지 않겠습니까? 사실 얼굴만 문제는 아니잖아요. 성격은 괴팍하면서 얼마나 급하신데요. 솔직히 저니까 버틴 거지. 다른 사람은 하루도 버티기 힘들었을걸요. 제 말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이놈아, 아무리 술을 먹었어도 그렇지. 어떻게 너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너는 내 하인 아니냐? 나리, 저한테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요. 왜 주의 없는 저한테 그렇게 화를 내시는 겁니까? 하며 말하고는 돌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졌습니다. 선비는 돌쇠의 말의 순간 화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모두 맞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위로를 받고 싶었던 선비는 믿었던 자신의 하인 돌쇠마저 이리 이야기를 하니 너무 답답하고 서글퍼 바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대로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인가? 정녕 답이 없는 것인가? 내 색시는 어디 있는 것인가 하며 이렇게 한탄하던 선비는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쓰러진 하인 대신 술을 사러 밖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술을 사고 돌아오는 길에 멀리서 어렴풋이 무슨 물체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술에 취한 선비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물체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물체가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순간 놀란 선비는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아리따운 여인이 의식도 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괜찮으시오, 여보시오, 여보시오, 말씀 좀 해보시오. 아무리 깨워도 여인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 이대로 가만히 두면 위험할 텐데 하며 잠시 고민하던 선비는 더 이상 그 여인을 두고 그냥 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술이 깬 돌쇠는 어제 자신이 나리께 했던 말을 떠올리며 설마 나를 쫓아내며 어떡하지 하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사죄를 하기 위해 조심히 나리 방문을 여는 순간 아리따운 여인과 나리가 같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란 나머지 돌쇠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돌쇠의 소리에 드디어 깨어난 여인은 바로 옆에 외간 남자가 있으니 얼마나 놀랍고 무섭고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기가 대체 어디죠? 제가 왜 여기에 있는 것인가요? 하며 여인은 큰 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여인의 말에 덩달아 순간 당황한 선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침착하게 어젯밤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결국 밤새도록 여인을 위하여 간호해준 선비 덕분에 여인은 무사히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얼마나 고맙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은인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련님이 아니었으면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습니다. 도련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아무 일 없는 것만으로도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 말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둘 사이에는 뭔가 모를 핑크빛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선비는 그동안 자신의 집에 방문한 여인이 처음인데 더욱더 설레지 않겠습니까? 그 후 짧은 작별 인사를 나눈 여인은 황급히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여인. 하지만 하룻밤을 지새고 집으로 돌아왔으니 그 집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인을 본 아버지는 크게 호통을 치며 화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여인은 차근차근히 밤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였으나 아버지는 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난 여인의 아버지는 당장 선비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이 여인의 집에 도착한 선비. 선비와 여인의 아버지 사이에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선비는 전날 밤 있었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설명하고 또 설명해도 여인의 아버지는 오히려 화만 계속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연히 어느 아버지가 이 말을 바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비는 억울하기도 하거니와 도저히 믿어주지 않으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아버님,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평생 여왕처럼 모시고 살겠습니다. 저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아리따운 여인을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진 선비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없던 자신감도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여인의 아버지는 마치 바래오던 것처럼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흔쾌히 혼인을 승낙하였습니다. 자신의 이쁜 딸이 하루아침에 시집을 가는데 이 의미심장한 웃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한 흔쾌히 승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로부터 며칠 후 외모 때문에 혼인은 포기하고 살았던 선비에게 드디어 꿈 같은 날, 즉 혼례식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혼례식이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바람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선비는 당황해하며 소리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 부인은 어디 있느냐?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왜 이 처자가 내 앞에 있는 것이냐? 저 사람은 내 부인이 아니라고. 당장 내 부인을 찾아오라고. 돌쇠야, 어서 내 부인을 찾아오거라. 강한 바람과 동시에 갑자기 뒤바뀐 여인의 크게 당황한 선비.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여인을 처음 만났던 날 선비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여인은 미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선비의 눈에만 그렇게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즉, 그 여인은 추녀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고 싶었던 선비는 자신만의 환상의 세계에 빠져든 것이지 말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야 이 여인의 아버지의 의미심장한 미소와 흔쾌히 승낙한 이유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인의 아버지는 딸의 못생긴 외모 때문에 혼인을 못하고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던 찰나에 떡하니 선비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선비는 계획에도 없던 추녀 꽃분이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신혼 생활을 꿈꿔왔던 선비는 자신의 꿈과는 전혀 다른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 추남 추녀가 결혼하게 됐으니 주변 사람들은 더욱더 이 두 명을 향해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결혼 생활이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아내를 향한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선비는 하루하루 차갑게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밥도 따로 먹고 잠도 따로 자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찌 부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로 인하여 꽃분이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비와 꽃분이는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꽃분이는 큰 결심을 하며 서방님께 말했습니다. 서방님, 혹시 과거 시험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서방님처럼 훌륭한 분이 가만히 집에만 계시긴 너무 아까워서요. 합격하여 가문의 위험을 떨치면 돌아가신 부모님도 크게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원하신다면 몇 년 나가서 공부하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꽃분이는 서방님을 떠나 보내는 게 너무 아쉽긴 하였지만 헤어지기는 싫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자기만의 최대한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선비는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꽃분이를 보며 살아가는 게 지옥이었던 선비는 고민할 겨를도 없이 바로 과거 시험을 위하여 먼 길을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떠나는 날 눈길 한 번 주면 좋으련만 냉정하게도 선비는 버선발로 멀리서 뛰어오는 아내에게 인사조차도 하지 않고 훌쩍 떠나게 되었습니다. 즉 아내를 향한 마음은 이미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꽃분이는 얼마나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꽃분이는 서운함을 뒤로하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서방님, 무사히 과거 시험 치를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좋은 서방님께 이문난 여인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발 이 시험만 붙게 해주신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꽃분이는 자신을 냉정하게 대하는 서방님에게 불만은커녕 오직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탓으로 생각하며 남편이 과거 시험에 붙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꽃분이처럼 이렇게 착한 아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선비는 왜 이런 꽃분이의 마음을 몰라줄까요? 선비는 그래도 사람인지라 끝까지 자신만을 챙겼던 아내의 모습이 마음에 남았지만 다시 마음을 다지며 오직 공부에만 매진하였습니다. 어느덧 2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 결과가 나오는 날, 선비는 설레임 반 걱정 반을 안고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받다. 합격이야. 내가 드디어 시험에 합격했어. 정말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오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는구만. 2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구만. 경사났네. 경사났어. 선비는 그동안 고생한 기억이 머리에 스쳐 지나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상하게 급제자 명단이 갑자기 수정사항이 생기더니 선비의 이름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급제자 명단에 선비의 이름이 사라진 것일까요?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은 품이 있고 고상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영의정은 선비의 외모를 본 후 합격자 명단에서 급히 제외를 시킨 것이었습니다. 어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결국 선비가 제출한 답은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그의 못생긴 외모 때문에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바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외모로 인하여 2년간 노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비는 얼마나 허탈하고 비통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못생긴 외모로 힘든 나날을 보내왔는데 또 이 외모 때문에 과거 시험마저 떨어지니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는 선비는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허탈감을 안고 선비는 꽃분이가 있는 자신의 집으로 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날도 꽃분이는 평소와 똑같이 서방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모르는 꽃분이는 서방님을 보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나와 한바구음을 지으며 서방님, 서방님 보고 싶었습니다 하며 진심으로 반겼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준 아내 꽃분이의 마음을 모른 채 되려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과거 시험 준비만 하라고 하지 않았어도 내가 2년 동안 고생도 안 했고 이 더러운 수모를 겪지 않았을 것 아니오? 모든 게 다 당신 때문이오. 내가 당신과 혼인한 자체가 실수였소. 이제는 당신 얼굴조차 보기 싫소.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다 망했소. 당신이 책임지란 말이오. 모든 상황을 전해들은 조강지처 꽃분이가 가만히 있을 리 있겠습니까? 꽃분이는 서방님 일이라면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화낸 서방님께 서운함을 느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 즉시 바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떠나갈 듯한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상전하, 언제부터 이 나라가 능력이 아니라 외모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외모가 아니면 평생 일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동네 사람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발 어떤 말이라도 해주세요. 주상전하는 현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마 제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지냈단 말이옵니까? 꽃분이의 절규가 얼마나 컸던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꽃분이는 몇 날 며칠을 밤새도록 마을을 돌아다니며 소리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꽃분이의 진심이 통한 것일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임금에까지 이 상황이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 감독관인 영의정을 곧장 불렀습니다. 영의정은 소문이 일이 커지니 어쩔 수 없이 그간 일어난 일들에 대해 임금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임금은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급제자 명단을 수정한 것은 임금의 생각이 아닌 오직 영의정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내린 행동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내가 지금껏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하였다면 당신이 어떻게 내 곁에 지금껏 있었겠소? 바로 즉시 찾아가서 사죄를 하소하며 영의정을 꾸짖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영의정은 황급히 선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잠시 착각을 한 것 같소. 미안하게 됐소 하며 합격 소식을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꽃분이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해 어리석은 서방님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합격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당연히 서방님이 다시 합격되실 줄 알았습니다. 서방님이 아니면 누가 합격하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그리 차갑게 대했구만. 당신은 아무 불만 없이 날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쳤소. 정말 미안하오.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려. 당신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몰라보고 나는 당신 곁에 있을 자격이 없는 놈이오. 내가 당신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서방님. 서방님이 지금껏 저에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으신데요? 전 서방님이 이렇게 제 옆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합니다. 서방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서방님, 제 옆에 오래오래 있어주세요. 이 말을 들은 선비는 한없이 꽃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자신이 한 행동이 미안하고 또한 이런 자신을 좋아해주니 얼마나 고맙지 않겠습니까? 선비는 그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을 다하여 꽃분이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꽃분이가 너무 예뻐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선비는 혼인 전 처음 말했던 것처럼 꽃분이를 여왕처럼 모시며 남부럽지 않게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임금은 꽃분이에게 큰 상을 내렸고 이제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은 선비와 꽃분이를 추남추녀가 아닌 선남선녀로 여기며 더불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저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외모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꽃분이처럼 상처받은 분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꽃분이처럼 현명하고 진심을 다하여 사랑해준다면 외모도 자연스럽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까요?
즉, 외모는 잠깐, 마음은 평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면의 아름다움보단 내면의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 아닐까요? 오늘 하루는 주위 사람들의 외모보다 내면을 바라보며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생각하는 뜻깊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봅니다. 신고금소총입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딸 세 식구가 웃음꽃을 피우며 오순도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외동딸 꽃분이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예쁘게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약하시던 어머니가 어린 꽃분이를 남기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불쌍한 꽃분이를 위해 다시 재혼을 하여 새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새어머니는 아버지의 뜻과는 달리 꽃분이를 몹시 구박했습니다. 그러던 중 눈이 펑펑 내리는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참나무를 먹고 싶으니 산에 가서 참나무를 뜯어오너라. 새어머니가 사나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한겨울에 나무를 뜯어오라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꽃분이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바구니를 들고 산으로 갔습니다. 아무리 찾아다녀도 눈이 덮인 산에 나물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산을 헤매고 다닌 꽃분이는 기운이 빠졌습니다. 그때 마침 햇빛이 잘 들어 눈이 녹은 무덤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 앉아서 잠시 쉬어야지. 꽃분이는 앉은 채로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꽃분이는 자면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왜 여기서 잠만 자고 있느냐? 참나무를 구해가지 않으면 그 구박을 어떻게 견디겠니? 내가 참나물이 있는 곳을 가르쳐 줄 테니 따라오너라. 꽃분이는 꿈속에서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어머니는 무덤 오른편으로 한참 가더니 큰 바위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밤나무꼴 칠보기를 찾아라. 그러면 참나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지자 꽃분이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네. 어머니가 어떻게 아시고 나타나셨을까? 꽃분이는 알 수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어머니가 꿈속에서 가르쳐 준 길을 따라갔습니다. 한참 가니 신기하게도 꿈속에서 본 것과 똑같은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꽃분이는 어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큰 소리로 칠보기를 불러보았습니다. 밤나무꼴 칠복님 계신가요? 잠시 후 큰 바위가 문처럼 스르르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긴 총각 하나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누구인데 나를 찾는 것이오? 다른 게 아니고 혹시 밤나무꼴 칠복님이신가요? 그렇소. 무슨 일로 나를 찾는 것이오? 사실은 우리 새어머니가 참나무를 뜯어 오라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지만 눈 속에서 참나무를 찾을 수 없었어요. 한참을 찾다 지쳐 깜빡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서 이곳으로 가보라고 하셨어요. 꽃분이는 칠보기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참나무를 구해주겠소. 그리고는 칠보기는 따뜻한 물을 땅바닥에 뿌렸습니다. 잠시 후 신기하게도 참나물이 솟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자여기 참나물이 있으니 필요한 만큼 뜯어가시오. 꽃분이는 칠보기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참나물을 소중하게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참나무를 뜯어왔어요. 꽃분이의 말에 새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새어머니는 꽃분이가 참나물을 뜯어 오지 못할 줄 알고 그 핑계로 집에서 내쫓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너 이 참나무를 어디서 뜯었니? 분명 어디서 훔쳐왔을 거야. 새어머니는 꽃분이를 마구 야단쳤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딸기가 먹고 싶구나. 가서 딸기를 따오너라. 새어머니는 꽃분이에게 딸기를 따오라고 시켰습니다. 한겨울에 딸기가 있을 턱이 있겠습니까? 꽃분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산으로 갔습니다. 어디 가서 딸기를 구하지? 꽃분이는 산에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칠보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보았던 큰 바위를 찾아 뛰어갔습니다. 밤나무골 칠봉님, 꽃분이가 부르자 바위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로 또 왔소? 새어머니가 딸기를 따오라고 하셔서 또 왔답니다. 꽃분이의 말에 칠복이는 걱정 말라며 이번에도 딸기를 한 바구니 주었습니다. 꽃분이는 그 딸기를 새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새어머니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 이 딸기를 어디서 따왔느냐? 솔직히 말해라. 꽃분이는 잠시 망설이다. 새어머니가 또 꾸중을 할까봐 칠복이를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디 사람이냐 귀신이지? 새어머니는 궁금한 나머지 꽃분이 말대로 산으로 갔습니다. 꽃분이처럼 똑같이 큰 바위를 찾아서 칠복이를 불렀습니다. 밤나무골 칠봉님, 그러니 정말로 바위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아니 먼저 왔던 처녀는 아니오고 왜 당신이 왔소? 오라 당신이 한겨울에 딸기를 따오라고 시킨 못된 새어머니로군. 칠복이의 말에 새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새어머니는 도끼로 칠복이를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집으로 돌아온 새어머니는 다시 꽃분이에게 딸기를 따오라고 시켰습니다. 만약 딸기를 따오지 못하면 집에 돌아올 생각도 말아라. 그 소리를 들은 꽃분이는 별 걱정을 않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칠복이에게 가면 딸기쯤이야 다시 얼마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바위는 아무리 불러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밤나무골 칠봉님, 꽃분이는 목이 터지도록 불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야. 무슨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어. 꽃분이는 바위 주위를 살폈습니다. 한쪽 구석에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구멍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게 안으로 들어간 꽃분이는 입을 딱 벌린 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칠복이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꽃분이에게 돌아가신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책상 위에 있는 책을 읽거라. 꽃분이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책상으로 달려가서 책을 들고 정신없이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땅바닥에 흥건히 고여있던 피가 칠복이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상처가 곧 아물더니 그가 깨어났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랬어요? 빨리 말씀을 좀 해보세요. 꽃분이가 묻자 칠복이는 어찌된 일인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새어머니가 나를 죽였소. 마침 당신이 와서 책을 읽어서 나를 살려구려. 어떻게 책을 읽을 생각을 하였소? 돌아가신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래도 당신은 나와 함께 살아야 할 것 같소. 집에 가서 새어머니한테 구박받지 말고 여기서 나와 함께 삽시다. 꽃분이도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지라 두 사람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밖에 나가지도 않고 바위 안쪽에 있는 굴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칠복이가 밤나무골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칠복이는 그 굴에 공부를 하러 온 것인데 공부가 끝났기 때문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꽃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칠복이를 붙잡았지만 칠복이는 집이 걱정이 되어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갔다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오. 칠복이는 꽃분이를 안심시키면서 굴 앞에 밤나무를 한 그루 심었습니다. 이 밤나무가 자라서 가지가 굴 쪽으로 뻗으면 내가 올 것이오. 가지가 바깥쪽으로 뻗으면 내가 못 올 사정이 생긴 것이니 그때는 당신이 나를 찾아오시오. 칠복이는 그 말을 마치고 짐을 꾸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꽃분이는 굴 속에 혼자 살면서 칠복이가 심고 간 밤나무를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밤나무는 꽃분이의 보살핌에 보답이라도 하듯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밤나무의 가지는 굴 쪽으로만 뻗지를 않고 자꾸 바깥쪽으로 뻗어갔습니다. 이제 그분은 오시지 않을 모양이구나. 하지만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면 되지. 꽃분이는 짐을 꾸려 칠복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여자 혼자 몸으로 먼 길을 떠나는 것이 위험하여 생각 끝에 머리를 깎고 여자 스님으로 변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꽃분이가 아는 것이라고는 칠복이가 밤나무골에 산다는 것밖에 없었지만
그녀는 물어물어 밤나무골을 향해 갔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가로수 아래서 새를 쫓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듣자 하니 그 아이가 새를 쫓으며 하는 말이 이상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밤을 먹고 내일은 밤나무골 칠복 도련님 잔치 먹으러 가라. 꽃분이는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얘야 지금 한 말이 무슨 말이냐? 꽃분이가 묻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밤나무골 칠복 도련님이 장가를 가거든요. 그래서 해본 소리예요. 꽃분이는 칠복이가 장가를 간다는 말에 한참이나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아이에게 칠복이가 사는 집이 어딘지 자세히 물었습니다. 아이는 꽃분이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꽃분이는 부지런히 칠복이가 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칠복이의 집은 잔치 준비로 매우 분주했습니다. 부처님께 시주를 하시면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꽃분이는 목탁을 두드리며 스님 행세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한 여인이 나오더니 쌀을 한 바가지 주었습니다. 꽃분이는 쌀을 빈 자루에 담았는데 이 자루는 밑이 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쌀은 다 쏟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꽃분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젓가락과 물을 좀 주십시오. 여인이 무슨 일인가 하여 얼른 물과 젓가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꽃분이는 젓가락으로 쌀을 한 알씩 집어 물에 씻은 다음 자루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본 여인이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스님, 그 쌀을 한 알씩 언제 다 주워 담습니까? 그건 버리세요. 제가 다시 드릴게요. 꽃분이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쓸만한 물건을 버리면 죄를 받지요. 제가 할 터이니 가보세요. 그리고는 하루 종일 쌀을 주워 담았습니다. 어느덧 이미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칠복이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도련님, 날이 저물었으니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꽃분이의 말에 칠복이는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꽃분이는 그가 칠복인 것을 알아보았지만 칠복이는 여자 스님이 꽃분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침 꽃분이가 묵게 된 방은 칠복이의 옆방이었습니다. 칠복이는 혼인을 하루 앞두고 있었지만 태연하게 글을 읽었습니다. 칠복이가 낭낭한 목소리로 글을 읽자 꽃분이는 서러움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칠복이가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깎고 스님 행세를 하고 있다지만 자신을 몰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꽃분이는 칠복이의 방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세 사람이 좋습니까? 한 사람이 좋습니까? 물론 사람은 헌 사람이 좋지 않소. 그럼 오랫동안 정을 나눈 헌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이요. 오래된 사람의 정을 잊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 않소. 그 말을 들은 꽃분이는 갑자기 설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렇게도 사람을 몰라보십니까? 꽃분이의 말에 칠복이는 깜짝 놀란 듯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누구요? 누구기에 그런 말을 하시오? 스님이 아니시란 말이오. 꽃분이는 울음을 꿀꺽 삼키고 칠복이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때 꽃분이는 스님의 옷을 벗어버리고 머리에 수건을 썼습니다.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꽃분이를 본 칠복이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은 꽃분이가 아니오.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소? 서방님이 떠나실 때 밤나무를 심었잖아요. 그 밤나무를 나무의 가지가 안으로 뻗으면 서방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가지가 밖으로 뻗으면 못 올 것이니 저에게 찾아오라 하셨잖아요. 꽃분이의 말을 들은 칠복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찾아오리라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구려. 나는 내일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꽃분이는 눈물만 흘릴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가서 잠을 자도록 하시오. 무슨 수가 생기겠지. 어느덧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칠복이는 혼인식을 치를 신부 집으로 갔습니다. 신부를 본 칠복이는 기분이 여간 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부가 얼굴이 아주 못생겨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정해주신 것이니 거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칠복이가 간 사이 꽃분이도 그 집을 나왔다가 며칠 뒤 다시 찾아갔습니다. 스님 옷은 벗고 여자 옷을 입은 채였습니다. 그때는 칠복이는 이미 신부 집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갈 곳이 없으니 이 집에서 일이나 거들며 살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꽃분이는 칠복이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칠복이의 어머니는 마음이 어질고 착한 사람이라 꽃분이를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꽃분이는 칠복이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칠복이가 어머니에게 불쑥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람은 새 사람이 좋습니까? 헌 사람이 좋습니까? 사람이야. 헌 사람이 좋은 법이지. 이 말을 들은 칠복이는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산동굴 안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 같이 지내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저 여자입니다. 칠복이는 말을 하면서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 꽃분이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둘씩이나 데리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럼 두 사람 가운데 일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과 살고 싶습니다. 사실 칠복이는 새로 장가든 여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꽃분이와 새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너희 둘이 저 건너 우물가에서 물을 한 동이씩 떠오너라. 그런데 새아가는 집신을 신고 꽃분이는 나막신을 신어라. 물동이를 이고 올 때는 반드시 얼음판을 지나와야 한다. 그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일을 잘하는지 시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음판에서 집시는 잘 미끄러지지 않지만 나막시는 조금만 잘못 디뎌도 넘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정식으로 혼인을 한 새며느리하고 칠복이가 같이 살기를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꽃분이는 나막신을 신었는데도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지만 집신을 신은 새며느리는 물을 반동이나 흘리면서 왔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꽃분이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새아가는 내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꽃분이가 일을 더 잘하는구나. 저는 혼인을 한 몸이기 때문에 절대로 친정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본 칠복이는 다시 두 사람에게 내기를 시켰습니다. 두 사람 중에 호랑이 눈썹을 뽑아오는 사람과 살 것이니 그리 아시오. 그날부터 새며느리는 호랑이 눈썹을 구하러 장터를 샅샅이 뒤지며 돌아다녔지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꽃분이는 호랑이 눈썹을 뽑으려면 호랑이가 있는 산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산으로 갔습니다. 한참 산길을 가다 보니 오두막집이 한 채 보였습니다. 마침 날도 저물고 해서 꽃분이는 그 집으로 갔습니다. 오두막집에는 할머니 한 분만이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날이 저물어서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시겠어요? 우리 집에는 아들이 있어서 재워줄 수가 없다오. 오늘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제발 부탁해요. 마음씨가 좋아 보이는 할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이렇게 깊은 산 중에는 왜 다니고 있어? 그러다가 호랑이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할머니의 말에 꽃분이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이 산에 호랑이가 있나요? 사실은 제가 호랑이를 만나려고 왔거든요. 꽃분이의 말에 할머니가 놀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호랑이를 만나다니. 호랑이를 만나 잡아먹히려고. 꽃분이는 할머니에게 호랑이 눈썹을 뽑아 가야 하는 처지를 자세히 말했습니다. 저런 안 됐네. 사실은 우리 아들이 호랑이네. 그러니 나도 호랑이지. 그러나 오래 살다 보니까 사람으로 둔갑을 할 수 있어서 사람 행세를 하고 사는 거지. 내가 우리 아들 눈썹을 뽑아줄게. 할머니는 꽃분이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조금 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대문을 열고 아들 즉 호랑이가 돌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꽃분이를 얼른 커다란 독 속에 숨겨주었습니다. 호랑이 아들은 토끼며 사슴등을 많이 잡아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어디서 사람 냄새가 나는군요. 사람을 사냥해 오셨어요. 할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사람 냄새가 난다고 그러느냐? 이 애미가 늙으니 사람이 다 된 모양이지. 그래서 냄새가 나는 모양이다.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지만 호랑이 아들은 코를 쿵쿵거리며 분명 사람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그만 포기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들아, 이리로 좀 와봐라. 할머니가 갑자기 호랑이 아들을 가까이 부르더니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너 눈썹이 너무 많구나. 좀 뽑아주어야 하겠다. 할머니는 호랑이 아들의 눈썹을 여러 개 뽑았습니다. 히 눈썹도 뽑아주나? 우리 어머니 참 재미있네. 호랑이 아들이 웃으면서 어머니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호랑이 아들은 사냥을 하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독 속에 숨겼던 꽃분이를 나오게 하더니 고기 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지어주었습니다. 자, 이게 호랑이 눈썹이니 어서 가지고 가거라. 할머니는 고맙게도 꽃분이에게 어젯밤 뽑은 눈썹을 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호랑이라고 하지만 사람보다 더 착하시군요. 호랑이 할머니 덕분에 호랑이 눈썹을 가지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꽃분이는 칠복이에게 눈썹을 주었습니다. 꽃분이가 호랑이 눈썹을 가지고 돌아오자 어머니와 칠복이는 모두 놀라고 말았습니다. 새며느리는 꽃분이가 사람이 아니고 귀신인 모양이라며 얼른 달아났습니다. 칠복이의 어머니는 꽃분이가 하늘이 낸 사람이라며 다시 성대하게 혼인식을 치러주었습니다. 칠복이와 꽃분이는 그 뒤 어머니와 함께 즐겁게 살았습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